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요한 전쟁만 한번 쭉 뽑아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기까지 주요한 전쟁만 한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밖에 뭐 이 내전, 그 다음에 국경 분쟁 이런 거를 치면 이 2차 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전쟁이 엄청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뭐 다 다루기는 이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주요한 전쟁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봤더니 뭐 대략 한 뭐 제국주의, 뭐 동맹, 패권 이런 것들로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이제 할 텐데요. 이 지금 10개 전쟁을 뭐 모두 다룰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같이 이제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침략이죠. 이 러시아의 침략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어떤 국제법 위반이냐? 유엔 헌장 2조 4항에 모든 회원국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래서 이 유엔 헌장 2조 4항은 전쟁을 불법화한 이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강행 규범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유엔 헌장 2조 4항이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전쟁을 금지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유엔의 창설의 기본 정신이 이제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못된 짓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를 이제 못된 짓을 그만두게 하는, 그게 이제 유엔 헌장 42조에 이제 강제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이 집단적으로 못된 짓 하는 침략 전쟁을 벌이는 나라를 이제 제재하거나 응징하는 그런 게 이제 41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입니다. 이거 이제 자유권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죠.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하게 이제 공격을 가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정당방위잖아요. 국가 간에는 이걸 자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을 당한 나라 혼자서 자유권을 행사하면 개별 자유권. 그 다음에 침략당한 나라와 친한 나라가 같이 이제 공격한 나라를 이제 대항하는 거, 이걸 집단 자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침략은 유엔 헌장 2조 4항에도 위반되지만 51조에도 위반됩니다. 이건 자유권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침략한 거니까. 자유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즉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 그것을 방어하고 격퇴하는, 그게 이제 자유권입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하든 집단적으로 하든. 그런데 러시아의 침략은 이 자유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선제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엔 헌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유엔 헌장은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왜 2조 사항에서 그 전쟁을 전면 불법화했을까? 이건 이제 유엔 창설과 함께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2차 세계대전의 이 처참한 참상, 이것에 대한 인류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3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다시 겪으면 안 되겠어 라고 이제 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1920년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죠. 20년에 국제연맹이라는 걸 창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이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건데, 특히 이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그에 이어서 1928년도에 부전조약, 즉 전쟁을 하지 말자는 조약이 체결이 돼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저희 평통사가 그 주요 슬로건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무려 5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이 5천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이제 끔찍한 일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얘기를 해본다면, 레닌그라드 전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그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은 이 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독일을 패망시킨 걸로 보통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근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특히 독일을 패망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소련입니다. 독소전쟁에서,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에서 독일이 결정적으로 패퇴함으로써, 그리고 독일 베를린으로 밀고 들어간 것도 역시 소련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 명의 사망자 중에서 소련 사망자가 3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레닌그라드 전투예요. 이 레닌그라드 전투는 이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한 뒤 바로 이제 이 소련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준비할 새도 없이 독일군의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그 다음에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남부 집단군은 키예프, 요즘 말하는 키이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이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이 주민들이 결상전의 태세로 총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총을 들고 이제 이 정말 결상전의 태세를 갖추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런 레닌그라드를 우리가 공격하다는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이 레닌그라드를 고립시켜서 굶겨 죽이자, 이런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무려 872일간의 봉쇄전이 펼쳐집니다. 그럼 거기에 다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우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가죽으로 된 벨트, 다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신발, 이거를 삶아 먹습니다. 그러다 다 떨어져요. 그럼 이제 벽지 안을 뜯어보면 그 이제 풀을 미리 붙이잖아요. 그거를 긁어서 죽을 끓여 먹습니다. 뭐 쥐 잡아 먹는 것은 뭐 그건 뭐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하기도 끔찍한
죽은 사람의 엉덩이를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다가 도저히 이제 이 붕괴가 안 되니까 독일군이 무슨 작전을 쓰냐면 이 소련의 그 주민들을 앞세워서 진격을 합니다. 자기들은 뒤에 서서.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 사람들, 자기들 주민들이 말하자면 인간 방패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 스탈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쏴라. 왜요? 만약에 그걸 내버려 두면 레닌그라드가 함락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전투에서 다 그런 작전을 쓸 거 아니야, 히틀러가. 그러니까 쏴라. 그래서 동족을 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872일간의 이 봉쇄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레닌그라드에 타냐라는 소녀의 일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여성분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941년 12월 28일 새벽 12시 30분에 제냐 언니가 죽었어요. 1942년 1월 25일 낮 3시에 할머니가 죽었어요. 1942년 3월 17일 아침 5시에 레카 오빠가 죽었어요. 1942년 4월 13일 밤 2시에 다시아 아저씨가 죽었어요. 1942년 5월 10일 낮 4시에 내시 아저씨가 죽었어요. 1942년 5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엄마가 죽었어요. 서립지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타냐만 남았네요. 네. 이게 레닌그라드에서 살고 있던 소녀 타냐의 일기입니다. 이 타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냐도 거기 있다가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소개되었는데, 이 다음에 43년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는 어떻게 발견됐냐? 타냐의 큰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다 이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기장이 지금 그 과거의 레닌그라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닌그라드 당시 인구가 한 33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인류의 참상을 겪고 인류의 각성, 인류의 도덕과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이성이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멸절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 헌장을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전쟁을 전면 불법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죠. 지금 유엔 헌장 전문과 1조 1항 있는데요. 이 전문을 우리 검은 옷 입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부분. 예. 1조 1항.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네. 이 마치 무슨 문학작품에서나 나올 법한, 에세이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문구들이 있죠. 일생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 즉 1차,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타냐와 같은 그 아이들을 구하고, 이런 문학작품과 같은 유엔 헌장 전문이 나온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조 1항에 보면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고,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장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평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조 1항 한 조항에
무려 평화라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1조 1항에. 유엔이 왜 창설이 됐고 유엔 헌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을 유엔 헌장 전문과 1조 1항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쟁을 전면 불법화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이게 유엔 2조 4항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유엔 헌장의 기초에 볼 때 러시아의 침략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그런 불법 행위를 했을까? 이거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본적 원인은 나토의 동진입니다. 푸틴이 침공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근데 푸틴이 침략자니까 너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가 도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괴물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하면 위험하다. 러시아의 문 앞에서 나토가 짓는 게 어쩌면 푸틴의 나쁜 행동과 분쟁을 촉발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공산주의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이 러시아의 침략이었다면 그 침략의 근본적 원인, 배경, 거기에는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는 1949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은 끝나면서 사실상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냉전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토예요. 49년도에 나토가 창설이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이 창설한 겁니다. 거기에 맞서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나라들이 이른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냉전의 양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나토든 바르샤바 조약기구든 이 실체가 뭐냐? 동맹입니다. 동맹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집단 방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동맹의 개념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오신 우리 선생님 동맹 이 참여국들이 거기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참여국들이 분명한 우호적 개념에 입각해서 적으로부터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협력적 노력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개념적인 용어라서 이렇게 바로 이해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낸 안보관계 용어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식화해서 정리한 건데요. 오늘 전체 공부 중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동맹 개념 하나만 이해하셔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적 개념에 입각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 친구와 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친구는 어디입니까? 친구는 한미동맹이니까 한국과 미국이 있죠. 한국과 미국이 친구예요. 한미동맹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적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친구고 북한은 적인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 한미연합연수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유사시에는, 전시에는 한미 동맹이,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싸우는 거. 이게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입니다.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체제 변환까지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동맹입니다. 아까 이제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국이 다 동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권이 이제 힘을 잃고 이제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독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련은 어쨌든 체제는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양해 또는 허락 이런 것들을 받고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사실은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이죠. 그런데 고르바초프한테 독일 통일에 대한 어떤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독일이나 서독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토가 단 1인치도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토가 동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짙은 파란색 여기는 이제 냉전 시기에 나토에 가입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90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이 동구 나라들이 나토에 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동쪽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계통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건 이제 몇 년 전 이 그래픽인데요. 남아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나토 가입을 희망했다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겪는 과정에서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3년, 24년에 다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이제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이 하얀색 쪽도 러시아이기 때문에 국경으로 말하면 핀란드가 사실은 러시아와 국경을 가장 길게 접한 나라예요. 그래서 핀란드는 계속 이제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중립국으로 남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나라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동구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이런 지역들은 러시아계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500~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모스크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나토의 동진을 보면서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특히 우크라이나나 조지아도 지금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경고를.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미국 등 이 나토 나라들이 이걸 무시했죠. 결국은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터졌으면 전쟁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전을 하든 바로 평화 협정을 맺든 그렇게 해야 전쟁의 피해가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더 이상 침공을 생각하지 못하게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게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러시아가 약화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이게 동맹과 패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전에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제목도 참, 어떻게 러시아를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냉전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소련에게 가혹한 군비 경쟁을 가해서 그 자원을 낭비시켜서 소련을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련의 군사력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해서 경제 균형을 무너뜨려서 러시아를 쓰러뜨린다. 이게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하게도 러시아 약화를 노렸는데 러시아가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까? 전쟁 초기에는 그랬죠. 러시아 통화가 인플레가 엄청나고 이제 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해서 러시아가 곧 무너질 것처럼, 그리고 특히 서방 언론을 거의 그대로 받아 쓰다시피 하는 한국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곧 망할 것처럼, 러시아가 곧 패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을 점령하고 이걸 점령을 굳히고 있잖아요. 그 지역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군 점령 상태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걸 독립을 이제 러시아 승인하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승인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미국은 러시아 약화를 노리고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을 또 본격화하게 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이 자신들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다,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디커플링,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을 하려고 했다가 미 국내나 그다음에 그 EU 나라들의 반발 이런 것들에 부닥쳐서 약간 물러나서 이제 디리스킹 이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을 포위 봉쇄해서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자마자 나토 정상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신전략 개념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수시로 열리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합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참가했고요. 이 신전략 개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동맹국의 안보, 유럽 대서양의
평화 안정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 대해서조차 유럽 대서양 안보의 구조적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백보 양보해서. 근데 중국에 대해서까지 유럽 대서양 안보의 구조적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향후 10년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2030년 이후 형성될 국제질서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정적 기간 안에 중국을 눌러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에요. 왜 2023년이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골든 크로스 하는 그 시점이 뭐 이제 과거에는 2020년대 후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면서 한 2030년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시점이. 그런 점들을 보면서 미국은 지금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그 핵심 전략 산업,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봉쇄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제 그 배터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을 본격화하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말하자면 미중 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죠.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그 말하자면 그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7, 80년 동안 그렇게 유지해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탑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전 세계의 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달러 패권.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가장 압도적인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자리를 넘볼까봐 두려우니까 그걸 이제 누르는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의 1대1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나 뭐 그 중남미나 이런 나라들과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이른바 세계 지도국이고 뭐 경찰국가 노릇하고 뭐 세계 모델이었는데 자신들의 이 모델의 지위가 중국이 그것을 넘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국의 지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거죠. 그런 이제 패권을 영구에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이제 전쟁의 해결 방안을 했다가 이게 정의론을 붙였어요.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 연장선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그거 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러시아 철군, 그 다음에 이 전쟁 원인을 제공한 나토의 동진, 이걸 중단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다. 물론 아까 이제 이 러시아 동부 지역, 러시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우크라이나에 친러 친미 정권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나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사실상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의 한 원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이 뭐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그래서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어가지고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고도의 자치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친미 정권이 깬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 문제도 사실은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계가 다수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한 이유는 러시아가 철군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그 동부지역 주민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과연 물러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물러나고 그 동부지역 그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또 다시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 또 다시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좁혀서 말하면 하마스와 이제 분쟁인데 이거는 그것만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죠.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는가? 그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나서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다급하니까 아랍권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주면 너희들한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국가 건설하는 걸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맥마흔 선언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한테는 너희들이 우리 도와주면 너희들 돈 많잖아, 너희들 기술 있잖아, 이거 도와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원해 줄게, 이런 이른바 이중계약을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독립국가 건설을 아랍인과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제국주의 영국이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에 기초해서 1947년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2개로 나눠서 이제 분할해서 하는 이 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쌍수들어서 환영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환영하면서 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권은 그 다음 날 나크바의 날, 즉 대재앙의 날로 선포하고 1차 중동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 팔레스타인은 70여 년 동안의 고립을 겪게 됩니다.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을 치렀는데 매번 다 연패했죠. 그리고 오슬로 협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두 국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평화협상안이 그 뒤에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와 이란 중심의 시아파가 갈등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하마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파타흐가 대립과 갈등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을 체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의 노동당 정부, 그때는 다수당이었거든요. 지금 노동당이 몇 석이냐? 4석밖에 안 돼요. 완전히 몰락했죠. 일본하고 같습니다. 일본 사회당이 집권했다가 그냥 몰락해버렸잖아요. 노동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아브라함 뭐 교회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협정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그 다음에 아랍권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적사관계 해소를 추진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국가 해법이 사실상 실종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제 아랍인들이 어떻게 고립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도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46년도 이 시점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 지역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쪼그라들어서 2012년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고 이쪽이 서한지구인데요. 이게 구멍이 뽕뽕 뚫렸어요. 마치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여기에 다 지금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8%로.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거죠. 가자지구입니다, 이게. 완전히 분리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지하까지, 지하 6m까지 땅굴 파고 들어올까봐 파고 콘크리트로 장벽을 쳤어요. 바다도 11km까지만 조업 제한선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감옥에서 실업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네타냐후 집권 이후에 아주 가혹한 강공책을 이 가자지구, 서한지구 주민들한테,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분,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위기의식. 관계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 지도자가 당신들이 서명한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는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무차별적인 이 반격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하마스 쪽 입장입니다. 단순 충돌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방정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방정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대한 행동이 필요했다. 우리는 세계를 깊은 잠에서 깨웠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뭐 통계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징적인 만평을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기 빵떡 모자 쓴 거를 보면 유태인들이죠? 여기는 나치죠? 43년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겠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태인들이죠? 이스라엘. 이 만평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제프 괴벨스 아시죠? 나치 독일의 선전상. 개토를 지나면서 인간은 하나도 없으면 짐승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 갈란트,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싸우고 있다. 똑같죠?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가자 주민들을 홀로코스트 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 학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건 짚어야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 군인만 공격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뭐 1000몇백 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인 공격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인질로 끌고 갔죠. 이것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위반입니다. 하마스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불법행위는 더 크고 많고 깊습니다. 무력 공격과 무력 위협 금지. 지금 가자 지구를 완전히 쥐잡듯이 몰고 있죠. 자위권 발동 위반입니다. 자위권은 무력 공격에 대해서 상대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고 격퇴하는 데 머물러야 되는데 하마스의 공격이 무력 공격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 전쟁에 이를 정도의 그런 큰 규모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무력 공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권 발동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렇게 공격했으면 그것을 밀어내고 격퇴하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가자 지구를 완전히 박멸하고 하마스를 박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자유권 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어되지 않은 도시에 대한 공격을 지금 수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설사 방어된 도시라 하더라도 병원이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뭐 무슨 하마스 지도부가 있다고 하면서 막 폭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마스 지도부가 지하실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취해서 그 민간인들이나 뭐 병원 의사들이나 뭐 환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하잖아요. 뭐 이 밖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 분리장벽 설치도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유엔 헌장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국제 인도법 위반 얘기하고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국제 인도법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무슨 어떤 강제력이 있다고, 유엔 헌장이 무슨 강제력이 있다고 유엔 헌장을 들먹이냐. 지금 전 세계 현실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침략하는 것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인 혐의로 이스라엘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력이 있냐? 강제력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발악을 해요. 발악을.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걸 하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고립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여기 이 사법재판소 다른 재판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엔과 연관이 된 건데 네타냐후 총리하고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을 저진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타냐후가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입장에 지지하는 그런 나라에 만약에 방문했다. 이러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외로 국제형사재판소 이 재판관, 검찰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압박하고
이 도청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형사재판소 이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 한 90여 개 나라들이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이 인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한국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미국, 이스라엘은 반대했는데 한국도 여기 참여했어. 윤석열 정부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 응? 놀랬어요, 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런 이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한 압박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과 이 이스라엘 이런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뭐 감식하고 막 도청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이 강단 있는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또 뭐 재판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리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해결 방안, 우선 인도주의 지원을, 지금 가자 주민들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되고, 민간인 학살 중단해야 하고, 인질 석방해야 하고, 뭐 지금 가자 지구에 그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 뭐 등등 이제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을 벌여야 되겠죠. 지금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중립적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을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로는 머지않아서 이제 휴전이 성립되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 두 국가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두 국가 해법까지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지난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힘에 의한 평화, 확장 억제, 동맹, 이런 것들을 넘어서 공동 안보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이 뒤에 그 걸개가 힘에 의한 평화 딱 써 있죠. 윤석열이 연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주 철두철미한 힘에 의한 평화 신봉자입니다. 근데 윤석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이든도 그러고요,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요국들이 다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뭐냐?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우위를 과시해서 상대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발하면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힘에 의한 평화를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교해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잖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힘에 의한 평화가 성립합니까? 안 하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힘에 의한 평화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이것을 하려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니까 공세적 군사 전략과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걸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힘을 키우면 위협을 느껴서 자기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서로 위협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안보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비 경쟁과 이 안보 딜레마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 축소로 안전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신뢰와 이해에 기초한 평화 정책을 추구하면 공세적 전략, 군사 작전 계획 필요 없고 방어적 전략과 계획을 세우면 되고 공세 무기를 방어 무기로 축소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 삭감할 수 있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군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을 치르려면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춰야 방어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자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면 훨씬 더 힘이 커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뭐 6배, 7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세적인 전략을 구축하려면 그만큼 많은 군사 무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방어 전략을 이제 세우면 방어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방어적인 무기를 도입하고 그러면 그만큼 국방비를 적게 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통해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통해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2024년 국방비가 한 60조 원 안팎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국방비를 30조 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30조 원이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생복지에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생활 개선에 이 빈곤층,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다 무상으로 해도 쓰고도 남아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힘에 의한 평화정책은 아까 이제 이 유엔 창설과 유엔 헌장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힘에 의한 평화가 이제 성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전쟁부가 있었습니다. 전쟁부가. 그러니까 아까 2차 유엔 헌장을 통해서 전쟁이 전면 불법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엔 전쟁부가 있어. 전쟁은 합법이었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유엔 창설이 된 뒤에 전쟁부가 국방부로 바뀐 겁니다. 이제 전쟁은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나 성행했던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배척받은 논리인데, 배척받은 안보관인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역이 이 대결이 워낙 격심하다 보니까 힘에 의한 안보가, 힘에 의한 평화가 지금 지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착오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힘에 의한 평화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힘을 통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한다, 상대를 압도한다, 이건데요. 이게 이제 억제 정책인데, 이 억제 정책이 이제 확장 억제로 이제 말하자면 뭐 발전한다고 할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하니까 더 이제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그 자신의 억제력, 그 이제 핵무기, 그 다음에 재래식 전력, 그 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요즘 뭐 사이버, 우주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신들의 억제력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 러시아나 이런 데를 중국을 억제하겠다 이건데 이 억제력을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해서 제공해준다. 그래서 확장 억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확장 억제 강화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핵 협의고를 만들고 이 확장 억제의 핵심이 뭐겠어요? 핵이에요, 핵. 왜? 핵이 억제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니까. 그래서 그 핵 협의구를 만들고 그것을 전략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작전 계획 이걸 담고 올 8월 달에 지금 북에 대한 핵 투하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북을 핵선제 공격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도 우리만 핵선제 공격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도 핵선제 공격할 수 있어. 재작년에 핵법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서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가장 이제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서로 힘에 의한 평화, 확장 억제 이거를 강화하면 할수록 군사적 불신과 대결이 심화되고 군비 증강과 국방 예산 팽창의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힘에 의한 평화, 억제 정책은 실패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보듯이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보듯이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북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지만 남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치면 남쪽의 전력이 북한 전력을 압도하지만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하겠다고 북을 옥조이고 있지만 북이 굴복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확장 억제,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은 실패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이 돌덩이를 아무리 굴려 올려도 다시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내려오는 달성할 수 없는 무모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 확장 억제, 동맹을 넘어서 공동안보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입니다. 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상대가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분쟁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동맹을 넘어서 공동안보를 통해서 서로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이 공동안보는 상대의 안보를 우리가 지켜줘야 내 안보도 지켜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적의 안보를 지켜줘야 내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이 적대국가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팔메라는 사람은 스웨덴에 이제 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한 번 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스웨덴 총리를 했는데요. 이 팔메 총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반석위에 올려놓은 총리고 그 다음에 이 중립국으로서 이 강력한 이 평화 지향의 그런 정책을 취했던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대해서 미국의 베트남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을 때 비판하고 남아공이 그 인종 분리 정책을 취했을 때 그걸 비판하고 등등 해서 이 국제적으로 이 그 평화 외교의 하나의 전범을 보여준 그런 총리였는데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살의 배후가 누구냐? 소련이냐? 미국이냐? 남아공이냐? 그러니까 비판했던 나라들이 다 지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배후는 못 밝혔습니다.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뜻밖의 살인자인가? 뭐 그런 그 최근에 만들어진 그 드라마가 있대요. 저 보지는 못했는데 이 팔메라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이 팔메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 이름을 붙여서 팔메 위원회를 만들어서 1989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공동안보의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억지 개념이나 냉전 사고에 의지하지 말고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추구하자. 그 다음에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공동안보의 개념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지금 남북 간의 적대관계,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있잖아요. 이 공동안보에 따르면 적의 안보를 지켜야 내 안보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동맹을 넘어서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열 수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네, 없으시면 다음 주에 뭐라도 한국 문제라도 그래도 뭐 있으시면 예. 이런 시대에 저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이런. 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뭐 저희는 이제 그런 뭐 지금 뭐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현재 한반도의 핵 위기 이런 부분들에 뭐 적게는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평화행동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김광현 국장님 얘기한 7월 27일 날 한반도 평화협정 맺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그런 실천들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 뭐 SNS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퍼뜨리고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오늘과 같은 강의에 많이 오시고 많이 전파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성공회대 이제 교수하면서 한 얘기가 대한민국은 가장 친미화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80%,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선호도가 80%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 아닌가요? 왜 이게 가능하죠? 그런 말하자면 역사적인 요인도 있고요. 미국을 좋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미국을 비판하고 한미동맹이 문제다,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도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죄 판결 받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꿔내는 거, 관점을 세우고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미동맹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지배를 영원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무슨 목적으로 들여온다고 그랬죠? 왜 들여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북핵 미사일 막기 위해서 들여온다고 했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왜곡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을 알았다면, 본질을 알았다면 들어올 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통사는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무관심한 상태로 왜곡된 지식을 갖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지배가 영원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모여서 실천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한반도는 안전합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